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사실 가장 잡고 싶은 게 인플레이션, 바로 물가지 않습니까? 그 물가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최근에 문제시되는 게 이제 에너지 쪽, 그리고 농산물,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들이 조금 글로벌 증시에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긴축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런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자재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국 보고 있어? 예. 지금 저도 궁금한 게 12월부터 유가가 물론 오늘은 좀 빠지더라고요. 오늘은 예. 한 2% 정도 급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기준으로 83달러, 82달러가 넘어서 있는데 왜 오르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르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올해 있어서 상고하자 방향성은 유효합니다. 아무래도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또는 QT라든가 결국에는 긴축적인 기조에 있어서 방향성이 유효하지만은 사실 근데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안을 했었을 때 현재로서는 결국 수요보다도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엔 첫 번째는 셰일 기업들이 예상보다 공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 아시다시피 지금 아무리 얘기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지만은 뭐 ESG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의지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월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갖다 의식해서 에너지, 즉 셰일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쪽에 대한 투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캐펙스 투자가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결과적으로 공급 착체도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오펙 플러스 역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펙 플러스 역시도 2017년부터 장기간 동안 감산 공조를 하다 보니 결국 유유 캐파가 그러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생산 시설에 있어서 노후화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산 실패를 계속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디맨드 측면에서는 오미크론 영향. 그러니까 예상대로 오미크론은 좀 더 영향도 강도 자체가 델타 대비했을 때 약하다는 게 치사율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락다운이 그러면 완화될 수 있다는 그 같은 기대감이라던가 결국 치사율과 유가와 상관관계를 그리면은 계절화된 이미 코로나 이걸 감안을 했었을 때 반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한 60%, 70% 이상은 이제 공급 쪽의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긴축을 해도 내지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유가는 계속 가버리는 건지 올해 유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서 뭐 저도 알고 있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 쪽 같은 경우 유가에 있어서 WTI 기준으로 밴드를 갖다가 네. 이제 상단을 95%로 일단은 연간 전망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평균으로는 73불로 평균을 갖다가 놓고 있는데 그만큼 높은 변동성의 상고 하재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QT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주식은 지금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왜 유가는 반영 제대로 못 하고 있을까를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적 이슈인데 공급에 회복되는 속도도 더디고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8년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2017년 12월 달에 페드가 QT를 갖다 하고 당시에 경기가 정점이고 둔화되는 구간에서 공급 쪽 이슈 덕분에 상반기 때 유가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하반기 때 돼가지고 수요가 둔화되는 이슈라던가 공급이 오펙 플러스가 엇박자 났었던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살짝 올라오면서 유가가 부러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번 역시도 굉장히 좀 그 유사성이 깊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고 하저로 따지면은 1분기 말에는 연준이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분기 넘어가면은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고 2017년, 18년 사례를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보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에 대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은 또 미국하고 러시아가 외무장관끼리 만나긴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통은 이제 원자재 가격 전반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또 소맥 생산지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빵가격도 올라갈 것 네. 같고 그렇게 되면 곡물 대란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곡물 대란 가능성 결국에는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다만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비료 가격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아직도 밀가루 가격이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좀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료 가격을 갖다가 이제부터 후행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원자재에서 농산물은 가장 후행적인 자산입니다. 특히나 작년 9월부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파종했었고 이미 그때는 비료 가격이 이미 날아간 상태였고 그럼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결국 영양분을 덜 줬던가, 그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영양분을 덜 들어가는 경작물로 이동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가 최소 빨라도 2월 중순부터가 수확 시즌에 들어갈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공급 가이던스가 점점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료 가격에 있어서 여전히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정학 리스크도 지정학 리스크지만은 우리가 계절성 이슈도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라니냐가 후퇴한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다만 아직까지도 라니냐는 가시적인 영향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초부터 라니냐가 시작되긴 했지만은 라니냐가 시작됐기보다 라니냐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동태평양에 있어서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하회하는데 이게 5개월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라니냐 리스크가 발생하고 해당 시기 때 미국의 남부 지역이라던가 또는 아르헨티나라던가 이돌 지역에 있어서 가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0월 초부터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로 내려갔고 결국 이것이 못해도 그럼 2월이나 3월부터 가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작년에 기억하시면은 곡물 가격의 라니냐 영향을 3월 달부터 받았던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그러면은 마침 3월 달이 수확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구간은 2월과 3월에 있어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그 2월, 3월이라고 하면 농산물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있을 테고,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말씀하신 데 앞서서 우크라이나 이슈도 사실 저희가 또 변수 중 하나라 볼 수가 있거든요. 침공하면은 뭐 이게 뭐 가정인데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그 소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간다 탑10 보시면 안에 되고요. 들어가요? 거기다가 러시아 역시도 글로벌 최대 수출국 중 하나거든요. 소맥.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동적으로 러시아한테 제재를 걸 테고,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두 지역 모두 다 이제 수출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테고,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우리가 크림반도 사태 때도 보시면은 당시에 불과 1.5개월 만에 소맥 가격이 당시에 30%에서 35%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그렇게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사례를 갖다 우리가 좀 어노멀리성으로 계속 좀 경계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는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그러면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음식료 쪽은 또 비용 이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는 아마 주말 때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는지는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한번 궁금한 게, 이 최근에 뭐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메탈, 즉 비철금속이지 않습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구리는 뭐 일단 닥터 코파라 그래서 경기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최근 많이들 관심 갖는 게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니켈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가파른 속도 급등했어요. 그거에 오른 이유가 진짜 수요 때문에 오른 건지 그 이유와 전망까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여타 원자재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경기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 상고하저라면은 메탈 역시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역시도 여전히 상고하저의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일단 그럼 요 최근에 니켈 가격이 왜 급등했는지를 갖다 놓고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 전기차라든가 이거 분명 긍정적인 부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수요보다도 지금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글로벌 최대 니켈 산지인 인도네시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속해서
니켈 전해 니켈을 대체하는 NPI라든가 페로니켈에 있어서 수출을 갖다가 수출 관세를 인상했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상황은 작년 10월부터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글로벌 2대 생산지인 필리핀에서 우기입니다. 수리가오 지역의 우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공급 타이트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이슈가 또다시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변수,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 결국에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리면서 결과적으로 니켈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었다. 왜냐? 글로벌 2대 니켈 생산자가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노릴리스크 니켈이거든요. 그 기업인데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2014년 때 크림반도 사태 때 소맥만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니켈, 노릴리스크라던가 내지는 알루미늄 주요 생산자 러시아계 기업인 루살이라던가 이들 기업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당시에 금속 가격이 같이 날아갔었거든요. 즉 제재 이슈 때문에요. 이번 역시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갖다 같이 보여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경기의 둔화 방향이라던가 두 번째로는 물론 정치 리스크가 아직 상존해 있지만은 인도네시아 단에서는 여전히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출 관세를 인상한 게 아니라 자국에다가 기업들이 뭐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매트라든가 이런 걸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2014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는 당시에 니켈 정광 수출 갖다가 금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NPI나 페로니켈 생산 공장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전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2014년 때 급등했다가 2015년 때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기업들이 다시 그때와 비슷하게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치 리스크 있지만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이 2차 전지에서 원재료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한 8%에서 월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3%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해서 이제 보내주신 게 이제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2차 전지 전망 물론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왔을 때 비중이 8%까지 올라왔다는 건 다분히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가격을 올려서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망에 대한 그 디맨드가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는 2차 전지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된다. 이렇게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준도 사실은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긴축 얘기가 하는데 공급 보면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다 공급 쪽 이슈다 보니까 잘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결국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 딴에는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레벨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약간 좀 변수 가능성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결국에는 유가에 있어서를 갖다 보면은 일단 결국 유가는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은 결국 아무리 브렌트유가 120불, 배럴당 110불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역기저가 노출되면서 둔화되는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약간 레벨 자체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저희 역시도 레벨 측면에서는 높기 때문에 페드가 결국엔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린 농산물 쪽 바로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요 두 가지 문제가 조금 좀 걸림돌이지 않겠는가? 약간 이 부분은 어노멀리성이긴 하겠지만은 좀 경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농산물 쪽에 이 변수가 터지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비 효과들이 꽤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2011년에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아랍의 봄 같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특히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산물 비중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이 튀었을 때 되려 여기저기서 약간의 어떤 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 사건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것도 되게 그 지표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많이 높아져 있죠. 그렇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만 하더라도 아랍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식은 소맥입니다. 밀가루죠. 근데 이 밀가루에 대한 대외 수입 의존도가 54%나 됩니다.
당시 2010년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매 가격은 비료 가격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당시에도 앞서서 에그플레이션 발생했었는데 그거의 원인이 라니냐와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비료 가격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오펙이 당시에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과 거의 유사해요. 지금도 탄소 중립 때문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라니냐라던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실패.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사성이 있다 보니 당시에도 이게 좀 파생적으로 리비아 내전이라던가 또는 아랍의 봄 같은 게 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노멀리성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원자재 시장에도 깔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괴롭히는 이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은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면 공급이든 수요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원자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